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돈, 그리고 그 돈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모양처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55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임신을 하셨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 모두의 경악과 공포,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시어머니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얼굴이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붕어빵처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공포는 현실적인 악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아버님이 환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어떤 거대한 음모와 사악함이 저희 가족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살다 보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이야기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버릴 만큼 기이하고 신비로운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로서의 제 직감은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뒤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나 하늘의 뜻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음모가 숨어 있다고, 아주 세밀하게 계산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혹한 계획이 말입니다. 이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기 전 저희 가족은 온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덕수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가구 공장 사장님으로 성품이 호탕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지혜 여사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신 온화한 분이셨죠. 남편 김민주는 집안의 외아들로 착하고 능력 있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째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의 사랑도 넘쳤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넉 달 전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영혼과도 같았던 분의 부재는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순식간에 침통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은 단연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셨죠. 장례식 내내 식음을 전폐하시고 남편의 영정 옆에만 앉아 눈물이 마르도록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어머니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께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이면 어머니는 홀로 마을 뒷산에 있는 시아버님의 산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간 만든 봉분 옆에 몇 시간이고 넋을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은 밤이슬이 몸에 해롭다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거기 가면 아직 내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넋두리라도 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단다. 저희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워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의 애틋한 마음이라며 대부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또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시어머니께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시고 부쩍 피곤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모두 슬픔이 깊어 몸이 쇠약해지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는 것을 보고 제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는 올해 55, 이미 폐경이 한참 지나신 나이인데.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함께 기묘한 장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는 저희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단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남편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내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야. 내가 매일 밤 산소에 찾아가서 제발 우리 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더니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야. 이 집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 아이를 점지해 주신 거라고. 이건 하늘이 내린 복이고 기적이란다. 저는 그 황당무계한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적?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을 임신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55의 과부가 남편이 죽자마자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남편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이성적인 사람이 잠시 넋을 잃고 있더니 이내 그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정을 번갈아 보더니 의심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남편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저희를 버리지 않고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들 모자 사이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광신도들 틈에 홀로 남겨진 정상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불룩한 배와 남편의 경건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귀신도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과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뱃속의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시아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기이한 심령 이야기를 꾸며내야만 했을까? 불길한 예감과 모호한 공포가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이 황당한 사건은 정말 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음모의 시작일까요? 한밤중 시어머니의 기묘한 산수행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이 소름 끼치는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황당한 밤 이후 저희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현실과 허구,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기묘한 연극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방으로 끌고 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최근에 큰 충격을 겪으셨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연세에 임신은 불가능해요.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부터 받아봐요.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동의가 아닌 차갑고 비난 섞인 눈초리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불안정.
당신은 어머니를 못 믿어? 아버지의 영험함을 못 믿는 거냐고. 이건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라고. 서연아. 아버지가 차마 우리를 떠나지 못해서 당신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해? 다시는 그런 불경한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노하시겠다. 불경, 남편은 제게 그 단어를 썼습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남편에게 불경한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구명조끼처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 그것이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고 그 진통제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아내인 저라도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 55 과부박 여사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나 가게에 모여 저희 집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는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추측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박 여사가 남편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했고 더 악의적인 사람들은 뱃속의 아이가 김 회장이 죽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고 떠들어댔습니다. 독사 같은 소문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파고들었고 결국 저희 가족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시어머니가 두려워하고 사실을 숨기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불러오는 배를 당당히 내보이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비통하면서도 신비로운 어조로 늘어놓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의 애틋했던 사랑 이야기, 매일 밤 홀로 산소를 찾아가 넋두리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영혼이 나타나 이 아이를 선물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본인이 전설의 고향 주인공이라도 된 듯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디테일들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경멸은 호기심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거의 숭배에 가까운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원래 시골은 영적인 것, 귀신 이야기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하고 기이해서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외와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전생의 큰 덕을 쌓고 현생을 올바르게 살아야만 죽은 남편이 그런 기적을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얻은 박 여사는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마치 신내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도중 갑자기 수저를 놓고는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영감말이 저 화초는 저 자리에 두면 풍수에 안 좋다고 하네. 내일 당장 저쪽 구석으로 옮겨야겠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나 무거운 화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젯밤에 영감이 꿈에 나타나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구나. 서연아, 내일 시장 가서 싱싱한 놈으로 사다 끓여다오. 옛날에 내가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말이다. 저는 속으로 황당하고 소름이 돋았지만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이라도 했다간 남편이 또다시 저를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비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점차 기괴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집을 수리하는 큰일까지 모든 것이 박 여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죽은 자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졸지에 무당이 되었고 남편은 어머니의, 아니 죽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가장 충실한 신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광기 뒤에 숨겨진 비이성적인 진실을 보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울 때마다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대화하려 시도했습니다. 울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못 믿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버지를 믿으려는 나까지 방해하지 말고.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거짓과 맹신, 그리고 기괴한 심령 현상으로 엮인 거미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뱃속의 태아는 시한폭탄처럼 매일 자라나고 있었고 그것은 더 끔찍한 진실이 곧 터져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이 모든 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이 낳은 괴물인지 밝혀질 그날을 말입니다.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박 여사님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온 동네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임신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영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수군대며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추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이는 또 한 번 저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음력 10월 10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김덕수 회장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저희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흘렀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파란색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3.5kg의 건강한 아들이에요. 모두가 환호하며 아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본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셨군요. 돌아오셨군요.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가슴을 졸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지난 몇 달간 애타게 기다려온 진실의 얼굴, 그 아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본 순간 여러분, 저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모든 이성과 의심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방울 2개처럼 같은 틀에서 찍어낸 축소판처럼 똑같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 오뚝한 콧날, 심지어 왼쪽 눈꼬리 밑에 있던 작은 붉은 점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일반적인 유전 법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친척들은 경악하며 얼굴이 새하얘졌고 몇몇은 두 손을 모아 아기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단 반나절 만에 저희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일도 내팽개치고 김 회장님의 환생을 직접 보겠다며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실 밖에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옹성거렸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온 동네가 공인한 기적이자 성스러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환호와 숭배 속에서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조차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세상에 환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내 모든 의심이 틀렸던 걸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모독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이성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야. 기묘할 정도로 똑같은 얼굴, 정확히 맞춰진 생일,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가짜라고 느껴질 만큼 완벽했습니다. 분명 아직 내가 찾아내지 못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신도처럼 기뻐하는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시아버님과 똑 닮은 얼굴, 완벽하게 계산된 생일에 태어난 아이의 등장은 시어머니의 황당한 이야기를 온 동네가 믿는 성경과도 같은 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갑자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산모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환생한 성인을 아련하러 온 것이었죠. 그들은 과일과 예물을 들고 와 문 밖에서 경건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덕수도련님, 환생한 김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부였던 박 여사님은 이제 신비로운 후광을 두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산모의 피곤한 기색과 함께 선택받은 자의 위엄을 동시에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아꼈고 가끔씩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야기에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주는 그 광신적인 믿음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도 내팽개치고 매일 아기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함께 기이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우유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오늘은 떼쓰지 마시고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갓난아기에게 아버지라니. 이 비상식적인 상황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벌어지는 이 광신적인 행태를 더는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찬양하는 기적을 유일하게 믿지 않는 이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황당함이 여기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의 연극에는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출산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안의 오랜 고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김 회장님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저희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인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민준 씨와 서연 씨.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덕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저를 따로 부르셔서 추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100일이 지나거나 혹은 집안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공개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탄생이 바로 그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유언장이라니.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추가 유언장을? 공식 유언장은 장례 직후에 이미 공개되지 않았던가. 그 유언장에 따르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박 여사님과 남편에게 각각 한 부분씩,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 발전 기금으로 쓰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유언장 내용을 크고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은 이전과 같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든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조항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추가 조항. 본인 사망 이후 만약 가문의 아들이 새로 태어날 경우 본인 김덕수 명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재분배한다. 총 재산의 80%는 막내 아들의 합법적인 상속분으로 한다. 나머지 20%는 기존 상속인 명단에 있는 아내 박지혜와 장남 김민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80%. 방 안의 공기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조항인가. 어떻게 시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박 여사님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80%. 그것은 곧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였던 그가 이제는 재산의 10%도 채 안 되는 일부만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생했다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위조된 거라고. 아버지가 이러실 리가 없어. 남편은 유언장을 낚아채려는 듯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장엄하고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하거라. 어찌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려 하느냐. 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왜 내 아버지가 그토록 영험하셨는지. 영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예감하셨던 게야. 당신이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이 유언장을 남기신 게다. 당신의 재산 대부분을 당신 자신에게, 즉 당신의 분신인 이 막내 아들에게 남기시려고. 알겠니, 민준아?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정해진 운명이란다. 어머니의 설명은 여러분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기이한 사건들을 흠잡을 데 없는 하나의 완벽한 심령 이야기로 엮어냈습니다. 황당한 임신, 기묘하게 닮은 아이의 얼굴, 그리고 이제 이 비상식적인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예감과 영험함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주는 완전히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심과 분노는 광적인 숭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기를 번갈아 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기적에 압도당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 한가운데 앉아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음모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치밀한 음모. 그들은 단지 아이의 출생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시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거의 전부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임신, 아이, 그리고 이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모자일까? 시골의 평범한 안악인 박 여사님, 혼자서 이렇게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유령이 있는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악마라는 것, 그리고 저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유언장이 공개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숨막히고 기괴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어머니가 만들어낸 심령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갑게 대했고 그의 모든 관심과 시간은 환생한 아버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라도 된 듯 신의 뜻을 전하는 어머니의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상속권을 거의 다 빼앗는 그런 유언장을 남기실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는 당신의 귀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기길 원하셨다고.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모셔야 할 책임이 있어. 믿기 싫으면 그만둬.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막말은 하지 마. 아버지가 불쾌하시잖아.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맹목적인 효심으로 쌓아 올린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친 집에서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고 저를 믿어줄 사람, 아직 이성을 잃지 않은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똑똑하고 날카롭고 지독하게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귀신이나 심령 현상 따위는 절대 믿지 않았죠. 유나에게 세상 모든 것은 논리와 과학으로 설명 가능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직 유나만이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내에 볼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가 늘 만나던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퀭한 제 얼굴과 핏발선 눈을 본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꼴이 왜 이래? 아직도 아버님 일 때문에 힘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시어머니의 한밤중 묘지순례, 55살 노인의 황당한 임신, 죽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아이의 탄생,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미친 유언장까지 유나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나는 제가 털어놓은 기이한 이야기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형사가 사건의 단서를 꿰맞추듯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유나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질문,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아, 너 시아버지가 정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의사의 진단은 분명 뇌졸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 영혼, 환생 같은 건 다 잊어버려. 이 사건을 그냥 재산 탈취 사건으로만 봐.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지?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어디서 끝났지? 갓난아기가 재산의 80%를 상속받는 것. 그 사이에 일어난 임신, 똑 닮은 외모, 생일 같은 기이한 일들은 전부 그 마지막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 즉 도구에 불과한 거야. 유나의 분석은 혼란스럽던 제 머리셔 속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귀신 이야기에만 갇혀 있었을까? 왜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보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돈, 막대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사해야지.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아무도 모르게. 그 집 사람들, 내 남편 포함해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해. 첫째, 그 아이가 정말 시어머니 아들이 맞아? 맞다면 아버지는 누구야? 절대 영혼 일리는 없잖아. 이건 DNA 검사로 간단히 밝힐 수 있어. 둘째,
그 유언장, 정말 시아버지가 작성한 게 맞을까? 누군가 변호사를 매수해서 조작한 건 아닐까?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어머니가 산소에서 만난 게 정말 죽은 남편의 영혼이었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어떤 남자였을까? 유나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에서 만난 남자. 저는 단 한 번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맹신을 따랐을 뿐입니다. 서연아, 정말 조심해야 해. 유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우리 추측이 맞다면 넌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치밀한 연극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가 진실을 알아챘을 때 너를 해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이제부터 연기해야 해. 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척, 아주 어리석고 순진한 며느리인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몰래 증거를 모아 머리카락 한 올, 낡은 사진 한 장,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뭐든지 좋아. 그 모든 게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어. 저는 친구의 단호한 눈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집의 탐정이 될 것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저 기괴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가족의 탈을 쓴 악마들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것입니다. 유나와의 대화는 제 마음을 짓누르던 혼란과 공포의 안개를 걷어내는 강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립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추적하는 자의 결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길이 험하고 위험하리란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황당한 환생 이야기를 완전히 믿어버린 순진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연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부터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자신들이 만든 연극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장단을 맞춰주고 조금 더 경건한 척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남편처럼 갓난아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를 뱉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그분이 지어내는 신통한 이야기들을 감탄하는 표정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제 태도 변화에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 씨도 제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깨달음을 얻고 집안의 기적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차가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고집센 며느리를 완전히 길들였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방심이 바로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신도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을 때 저는 저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시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그 방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봉인되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고 당신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비밀이 있다면 바로 저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기회를 잡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모두가 아래층에서 식사를 할 때 저는 두통을 핑계로 먼저 방에 올라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 대신 저는 살금살금 시아버지의 서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니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안으로 밀어넣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정적과 함께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종이와 오래된 나무 냄새, 모든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 더미가
읽다만 책 페이지 위에는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했다가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랍, 책장, 서류철을 샅샅이 뒤졌지만 업무 서류와 회계 장부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곳엔 아무 비밀도 없는 걸지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제 눈길이 책장 꼭대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멈췄습니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지만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힘겹게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낡은 기념품들만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3통, 멈춰버린 회중시계, 그리고 수많은 낡은 흑백 사진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는 정말 멋지고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름답고 단아했죠. 사진 속 그들의 사랑은 참으로 부러워 보였습니다. 사진 더미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별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 맨 밑에 깔려있던 마지막 사진을 집어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래고 내 귀퉁이가 달아빠진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두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로 시아버지 김덕수 회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숨을 먹게 한 것은 바로 다른 한 남자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방울 2개처럼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똑같았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체격, 미소, 심지어 눈빛까지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빛바랜 잉크로 쓴 이름 하나와 물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 복수? 복수가 누구지? 왜 이 사람은 시아버지와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쌍둥이 형제. 하지만 어째서 지난 5년간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구에게서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 왜 그의 존재는 비밀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의 이름 뒤에는 마치 쓴 사람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 속 똑같이 생긴 두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누워있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기 역시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희미한 연결고리, 미친 것 같지만 너무나 논리적인 가설이 제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복수라는 이 남자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모든 것을 상자 안에 다시 넣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방으로 올라오던 남편의 발소리였고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제게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복수라는 남자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을 여는 첫 번째 단서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뿐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나가 던졌던 질문, 시어머니가 묘지에서 만난 것이 정말 유령이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낳은 후에도 박 여사님은 매일 밤 남편의 산소를 찾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미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을의 공동묘지는 마을 끝 인적이 드문 논밭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은 소름 끼치도록 음산하고 고요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제 결심은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기만과 모호한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묘한 심야 외출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후 박 여사님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제단에 향을 피우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얇은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5분쯤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멀리 갔을 거라 확신한 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들키지 않을 만큼, 하지만 놓치지 않을 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시골길 위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슬픔에 잠겨 남편의 산소를 찾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약속에 가는 사람처럼 어딘가 모르게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차갑고 괴기스러워졌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제 몸을 떨게 했습니다. 저는 묘지 입구의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안으로 곧장 들어가 갓 만든 시아버지의 봉분 앞에 섰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향 몇 개를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 이야기하던 것처럼 자리에 앉아 넋두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는 경계심 가득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묘지 구석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버려진 고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긴 왜 가는 거지? 저건 시아버지의 묘가 아닌데. 저는 숨을 죽이고 다른 큰 비석 뒤에 몸을 숨긴 채 작은 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굳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 낡은 무덤 구석에 서 있는 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혼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틀림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김덕수 회장님이라고. 그들은 어두운 밤 희미한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들은 괴기스럽고 고요한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이한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 모든 가설과 추측이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비석 뒤에 숨어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냈다간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원초적인 공포, 끔찍한 강박관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공동묘지에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치 진짜 유령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한 남자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 임신의 비밀은 이제 단순한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무언가였습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남자, 한밤중 공동묘지에서의 만남. 대체 이 집안에서는 무슨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이 제게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저를 이 공포와 미신의 늪에서 끌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내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유나의 법률사무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넋이 나간 채 창백해진 제 모습을 본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또 왜 그래?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잖아. 유나야, 나 봤어.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봤어. 공동묘지에 있던 그 남자. 진정해, 서연아. 심호흡하고 여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봐. 유나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저는 떨면서 지난밤에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서두르는 모습, 낡은 무덤 옆에서의 비밀스러운 약속, 그리고 시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의 등장까지. 유나는 눈썹을 찌푸린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늘어놓는 기괴한 이야기에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말을 하나하나 분석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유나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가더니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젊은 남자가 찍힌 사진. 서연아, 잘 봐. 어젯밤에 네가 본 남자가 이 사람 맞아?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똑똑히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복수.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 가설이 맞았어. 그 사람은 귀신도 아니고 내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야. 그는 실존 인물이고 이름은 복수이며 내 시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인 사람이야. 아마도 쌍둥이 형제겠지. 하지만 왜? 5년 넘게 아무도 그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의 존재가 비밀인 건데?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야.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온 집안이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숨겨진 비밀이라면 분명 엄청난 사연이 있을 거야. 내 가족에게는 물어볼 수 없어.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아주 나이가 많고 김씨 집안의 과거사를 잘 아는 사람. 내 시어머니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말이야. 그리고 저희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김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옆마을에 사시는 80이 넘은 종친회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족보를 관리하고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실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바로 그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고목 아래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저희를 본 어르신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사진을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어르신은 나이 때문에 침침해진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연이 담긴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 참 오랜만에 보네. 이놈은 덕수고 이놈은 복수. 두 놈 젊었을 적이구먼. 복수요? 그럼 정말 그런 분이 계셨던 거네요? 시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이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랬지.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물방울 2개처럼 똑같이 생겨서 부모님도 헷갈릴 정도였어. 근데 성질머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 그리고 어르신은 저희에게 지난 40여 년간 묻혀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아버지 김덕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게 일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동생 김복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망나니에 놀기 좋아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녀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형이 사업을 일구는 동안 동생 복수는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의 돈을 여러 번 훔치고 사기를 쳤습니다. 사건의 절정은 그가 동네 유력 인사의 아내와 눈이 맞아 그 남편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할아버지께서는 가산의 절반 가까이를 팔아 망나니 아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너무나 큰 실망과 고통을 느낀 시할아버지는 복수에게 마지막으로 돈 한 뭉치를 쥐어주며 의절을 선언하고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씨 집안에는 복수라는 아들은 없는 셈이라고. 시할아버지는 족보에서 그의 이름을 파내고 집안의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복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이후로 아무도 복수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그가 타지에서 객사했거나 어디 구석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많은 쌍둥이 동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서히 잊혀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들만 기억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저와 유나는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지난밤 묘지에서 본 남자는 바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쌍둥이 동생 김복수였던 겁니다. 그는 죽지 않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돌아왔을까? 왜 자신의 형수인 시어머니와 묘지처럼 외진 곳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일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질문들로 복잡해졌습니다. 비밀의 장막이 일부 걷혔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김복수라는 인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모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과 귀신이라는 요소는 사라지고 이제 이 사건은 철저히 인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이 저지른 음모, 기괴한 안개가 걷히자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돌아오는 길, 저와 유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비상식적인 사건들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카페에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침묵을 깬 것은 유나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자. 유나는 흰 종이를 꺼내 인물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등장인물은 내 시어머니 박여사, 맹목적인 효자 아들 민준, 그리고 방금 나타난 미스터리한 인물,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쌍둥이, 동생 김복수, 그리고 사건은 55살 여인의 임신, 자신의 큰아버지이자 아버지의 쌍둥이, 형과 똑같이 생긴 아이의 탄생,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재산의 80%를 준다는 기이한 유언장. 유나는 박 여사와 김복수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생각해봐. 과부가 갑자기 임신을 하고 가족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결고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노골적이었지만 이전에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 아이가 김복수 씨의 아이라는 거야. 정확해. 유나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이야. 55살 여성이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김복수. 그들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혹은 돌아가신 직후부터 온몸이 혐오감으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온 동네 사람이 칭송하던 현모양처, 연려의 표상이었던 분이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니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고 왜 환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연극까지 꾸민 거지. 유 원장 때문이지, 서연아. 유나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열쇠야. 생각해봐. 만약 박 여사가 온 집안에서 내쫓긴 김복수와 아이를 낳았다고 공개하면 그 아이가 뭘 얻을 수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사생아 취급이나 받겠지. 집안의 수치, 김덕수 회장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김덕수 회장의 아들, 즉 환생한 김덕수로 둔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그는 막대한 재산의 80%를 상속받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모든 환생쇼는 아이의 출생을 합리화하고 그 빌어먹을 유 원장 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일 뿐이야. 유나의 분석은 제 머릿속에 모든 의심을 망치처럼 깨부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모자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박 여사와 김복수. 그들은 한 통속이었고 함께 이 잔인하고 정교한 연극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의 슬픔을 동네 사람들의 미신을 이용해서 재산 탈취 음모를 모두가 숭배하는 기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어. 유 원장. 어떻게 김덕수 회장님이 그런 기이한 유 원장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정말 예감이라도 있었던 걸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그 유 원장이 가짜라는 것. 그들이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유 원장은 진짜지만 시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때 협박이나 속임수에 넘어가 서명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 두 가능성 모두 훨씬 더 끔찍한 가설로 이어져. 그게 뭔데? 제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죽음이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계획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시동생과 공모해 재산을 가로챈다. 그들의 죄는 이미 도덕과 법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서연아, 증거가 더 필요해. 유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유 원장을 조작했다는 증거. 너 다시 그곳에 가야 해. 공동묘지에. 이번에는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그들의 대화를 전부 녹음하는 거야.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저는 다시 그 기괴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고성능 녹음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결심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같은 장소에 숨어 기다렸고 그들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은 저와 유나의 모든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봤지?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애가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동네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 형님이 환생한 줄 알잖아. 내 아들 민준이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당신이 잘했어. 김복수의 목소리는 탁했습니다. 내가 형님 숨 넘어가기 직전에 받아둔 유 원장 덕분이지. 이제 재산의 80%는 우리 아들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제 엄마랑 삼촌한테 속는 줄도 모르는 민준이만 불쌍하게 됐지.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황금 같은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범인들 스스로의 자백. 그들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괴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연극은 아이가 태어나고 유 원장이 공개된 후 더욱 파렴치하고
잔인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즉 자신의 아들이자 조카를 상대로 세뇌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단연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성모의 이미지를 철저히 이용하여 아들의 심리를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신비로움과 죽은 자의 뜻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그날 밤,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상실감이 가득했죠. 환생 이야기를 믿으면서도 상속권을 거의 다 빼앗기고 유일한 후계자 지위를 잃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기를 안고 아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기를 아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보거라, 똑똑히 보거라. 민준은 고개를 들어 갓난아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이느냐, 내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지. 이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차마 우리를 떠나지 못해 이 고된 세상의 새로운 몸으로 다시 돌아오신 게야. 그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느냐? 네, 알아요. 민준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알면서 어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재산 때문에 슬퍼하는 게냐?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갖지 못해 서운한 것이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아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은 안 했는데 얼굴에 다 드러나느냐? 박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명심해라. 돈, 재산, 그 모든 것은 몸 밖의 물건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다. 내 아버지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것, 그것이 우리 가문의 가장 큰 복이다. 영감은 이 막내의 몸을 통해 당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게야. 그게 영감의 뜻이다. 너는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뜻을 따르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알겠느냐? 만약 네가 돈 몇 푼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다면 너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바로 여기 계신 내 아버지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가장 큰 약점, 즉 맹목적인 효심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개념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아들의 효심을 시험하는 관문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효자, 저항하면 아버지의 뜻과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불효자가 되는 상황. 그리고 민주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재산은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를 잘 모셔서 제 잘못을 씻겠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그 모든 연극을 지켜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심리 조종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두각시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충실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서열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갓난아기는 명목상 남편의 동생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상황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가장 비싼 수입 분유, 명품 옷, 전담 보모까지 모든 좋은 것은 그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버지를 모시는 것 때이라고 말했고 민주는 불평 한마디 없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이용해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풍수에 맞춰 집 전체를 수리하길 원한다고 하자 민주는 거금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차를 싫어한다고 하자 민주는 더 비싼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 역시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곤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당신이 계속 회사 다니는 걸 안 좋아하신대.
집에 있으면서 가족, 특히 아버지를 돌보는 데만 전념했으면 하신다는데 그냥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벌면 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제 독립과 자율성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를 세장 속에 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과 사회적 관계를 모두 잃고 이 미친 집안에 완전히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연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지랑 어머님이 저를 위해 그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일은 제게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좀 더 크시면 그때는 그만둘게요. 제 부드럽고 합리적인 말에 민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유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나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단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심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만약 박 여사와 김복수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치밀한 연극을 꾸몄다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뇌졸중, 평범하게 들리는 두 단어가 이 상황에서는 기묘할 정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유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날카로움을 지닌 유나는 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서연아. 심장질환 병력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문제가 있어.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진료 기록은 이미 다 봉인됐을 텐데. 그때 아버지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그 의사 말이야. 그분만이 진실을 알고 계실 거야. 은퇴한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인맥을 총동원해 병원 기록 보관소를 뒤진 끝에야 겨우 그의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그는 극도로 경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우리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의사가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을 쉽게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무언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유나가 몰래 조사해본 결과 그의 외아들이 유학 자금으로 큰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그가 침묵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입을 열게 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집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선생님, 폐를 끼치는 건 알지만 저는 정말 아버님의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계속 느껴져요. 혹시 다른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저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보게, 이미 다 지난 일이네. 고인은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알아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요. 그 죽음 뒤에 음모가 있다면 제 양심이, 그리고 아마 선생님의 양심도 평생 편치 못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댁 사정은 들었어요. 매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께서 진실을 밝히는 걸 도와주신다면 저희 가족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의와 진실이
용기 내어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봉투와 제 진심 어린 말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피곤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치우게 필요 없네. 하지만 나도 더는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 그리고 그는 제게 진실을,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끔찍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응급 상황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공이 수축되고 입가에 약간의 거품이 있는 등 초기 임상 증상을 보고 그는 오랜 의사로서의 경험으로 이것이 뇌졸중 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성 중독 증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부검을 제안했지만 바로 그 순간 박 여사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낯선 남자 자신을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한가.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손에 두둑한 돈뭉치를 쥐어주며 차가운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텐데 진단서에는 뇌졸중이라고 쓰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의사는 두려움과 돈에 대한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는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기재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다름 아닌 박 여사와 그녀 남편의 사악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를 죽이고 돈과 협박으로 의사의 입을 막아 완벽한 자연사를 위장했던 겁니다. 선생님,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만이 그들의 죄를 밝힐 수 있어요.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의사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결심과 간절한 눈빛을 보고 그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더는 이 죄책감 속에서 살 수 없어. 저는 가장 중요한 증인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비밀의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 악마들을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무대를 설치하고 정의의 막이 내리기 전에 그들이 직접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의사의 고백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의심마저 날려버리는 벼락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든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돌아온 줄도 몰랐던 쌍둥이 동생의 손에 의해 조용히 독살당한 것입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인자한 한 남자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의사를 만난 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유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나 역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에는 보기 드문 분노가 서렸습니다. 악마들이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야. 살인, 폐륜, 사기, 못 저지르는 짓이 없어. 서연아, 이번에는 절대 봐주면 안 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 유나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해서는 안 돼. 그들은 분명 발뺌할 거야.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제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만들자. 그들의 탐욕과 자만심이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들 무대를. 그리고 여러분,
저의 마지막 덫이 설치되었습니다. 총이나 칼이 아닌 그들이 저를 공격했던 바로 그 무기, 미신과 탐욕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이나 의심이 아닌 절대적인 경외와 믿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는 아기를 안고 있는 박 여사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아기의 얼굴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 며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서 어머니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영험함을 제 눈으로 받는 걸요.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라고 믿어요. 제 태도에 박 여사와 민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에서 거짓을 찾아내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연습했습니다. 제 눈에는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가 가득했습니다. 진심이냐, 서연아,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불경을 저질렀어요. 이제라도 제 잘못을 씻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셔서 이렇게 특별한 유언까지 남기셨는데 재산 분배를 그냥 대충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큰 굿을 한번 열었으면 해요. 하늘에 감사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 아버님의 뜻을 가장 정중하게 여쭙는 거죠. 모든 것을 아버님의 뜻대로 처리해서 아버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 가족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의 뜻을 여쭙는다. 이 네 글자가 바로 덫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미신을 역이용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환생 이야기를 믿는 척한다면 이렇게 성대하고 경건한 의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민준이 가장 먼저 찬성했습니다. 그는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좋다. 그래, 아주 크게 굿을 해야 해. 온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험함을 보게 해야지. 박 여사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의심을 품었지만 아들의 열정과 제 진심 어린 태도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녀의 영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정성을 보이니 나도 찬성이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이렇게 큰 곳은 저 혼자 준비하기 벅찰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아주 용한 분을 모셔야 할 텐데. 어머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이때 저는 두 번째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기극을 간파할지도 모를 낯선 무당을 감히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단 한 사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떠올릴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아는 분이 계시다. 보통 무당이 아니야. 신기가 있는 분이라 죽은 사람과 직접 대화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영험한 분이지. 내가 그분을 모셔서 굿을 주관하게 하마. 그 영험한 분은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김복수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련한 굿판을 김복수가 무당으로 위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의 계시를 내리는 새로운 연극 무대로 만들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악마가 함께 나타나 제가 설치한 덫에 함께 빠지기를 바랐습니다. 네, 그럼 정말 좋겠네요. 모든 건 어머니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연극은 계획되었고 무대는 설치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주연 배우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굿판, 즉 죽은 자와의 대화는 심령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제단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 마침내 구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집은 장엄하면서도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제단은 집 중앙에 놓였고 향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박 여사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환생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는 동네 유력 인사들까지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이 굿판을 공개적인 행사로 만들어 자신의 가족이 받은 기적을 다시 한번 공인받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재산 상속을 합법화하려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박 여사가 말한 영험한 분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바로 김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묘지에서 봤던 시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색 도포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었지만 얼굴에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나무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 상반부가 거의 가려졌죠. 드러난 턱과 입 주변은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바로 시아버지를 떠올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엔 충분히 교활한 변장이었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복수 선생님이시다. 속세를 떠나 수행하시는 분이라 범인들 앞에서는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지. 저승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저는 친구 자격으로 돕기 위해 와 있던 유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굿이 시작되기 전 저희는 이미 집안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재단 위 꽃병, 테이블 밑, 그리고 제 몸에도 하나를 숨겼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미 경찰에도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평상복 차림으로 하객들 사이에 섞여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당 역할을 맡은 김복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장엄해졌습니다. 길고 지루한 의식이 끝난 뒤 그는 마침내 시아버지의 영혼을 불러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중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자는 진심을 다해 물어보라. 고인께서 나를 통해 답을 주실 것이다. 민준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대해 다시 물었고 박 여사가 미리 일러준 것과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믿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역시 두 손을 모았지만 경건함 대신 제 눈에는 김복수의 탈을 꿰뚫을 듯한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서연입니다. 아버님의 유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비꼬는 투로 강조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 낡은 사진 속에 저는 쌍둥이 형제가 찍힌 사진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과 똑같이 생긴 분이 계신지요? 이분 성함이 복수라던데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은 침묵 속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다가 탈을 쓴 무당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김복수의 존재를 알고 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김복수는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의 일은 속세의 먼지에 덮였으니
다시 들추지 않는 것이 좋네. 그자는 이승과의 인연이 이미 다하였느니라. 그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이승과의 인연이 다했다고요. 하지만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우리 마을 공동묘지에서 그분을 봤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부인과 대화하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영험하시니 그 부인이 누구인지도 아시겠지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들의 비밀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협박을 받아 사망 진단서에 뇌졸중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독살이라고요. 아버님, 부디 알려주십시오. 어떤 자가 감히 아버님을 해쳤는지요. 그 순간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당황은 미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말하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 것,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감히 신성한 자리에서 망령된 소리를 하고 죽은 사람을 모함해. 그녀의 손찌검의 방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저를 부축했지만 저를 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따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입가에 피를 닦아내고 박 여사와 김복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신성한 자리에서 망령된 소리요? 아니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우신 건가요?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나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누가 망령된 소리를 하는지, 누가 살인자인지.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동묘지의 어둠 속에서 나누던 박 여사와 김복수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봤지?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어. 그 애가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동네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 형님이 환생한 줄 알잖아. 내가 형님 숨 넘어가기 직전에 받아둔 유언장 덕분이지. 이제 재산의 80%는 우리 아들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박 여사와 김복수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다 출구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기괴한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의사의 단호한 증언이 이어지는 순간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환생 이야기를 믿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집 중앙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두 주모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해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영적인 연극은 알고 보니 역겨운 살인과 폐륜 그리고 재산 탈취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박 여사의 얼굴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악과 공포 그리고 자신이 덫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극도의 증오가 뒤섞인 표정.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처럼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인연,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신비롭거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광기,
어린 절규일 뿐이었습니다. 김복수는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드러났음을 깨닫자 그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탈을 벗어 던져 시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을 드러내고는 출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 여사가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는 순간 윤아가 신호를 보냈고 저희 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 꼼짝마. 경찰이다.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밖에서 대기하던 기동대원들이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모든 퇴로는 차단되었습니다. 문으로 달려가던 김복수는 두 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부질없이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도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패배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이 집 중앙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박지혜, 김복수 두 사람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관계자 외 모든 분들은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의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첫째, 공동묘지에서 나눈 박 여사와 김복수의 대화 녹음. 유언장 위조부터 심령 이야기를 이용한 사기극까지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의 상세한 증언, 시아버지의 사인이 독살이라는 진실과 두 범인의 협박 행위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수사팀장은 감정서 한 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갓난아기와 김복수 씨의 DNA를 비밀리에 감정한 결과 김복수 씨가 99.99%의 확률로 아이의 친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의 증거들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면 이 DNA 검사 결과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의심마저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었고 박 여사와 김복수 사이에 역겹고 폐륜적인 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집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혐오와 경멸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박 여사를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갑을 찬 김복수를 분노의 눈으로, 그리고 친척의 품에 안겨오는 갓난아기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추악한 음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무너진 사람은 두 범인이 아닌 바로 제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녹음이 재생된 순간부터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듣고 보았지만 그의 정신은 이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친삼촌과 놀아났습니다. 그가 환생했다고 믿고 숭배했던 아버지는 알고 보니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성껏 모셨던 동생, 아니 환생한 아버지는 배신과 죄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배워온 모든 도덕적 기반이 단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고 김복수를, 그리고 아기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 우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들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그렇게 웃다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펼쳐졌고 죄를 지은 자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와 김복수는 경찰차에 태워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생기라고는 없었고 오직 절망과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굿은 끝났지만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악마들을 빛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했을 뿐입니다. 신성한 공간으로 위장했던 저희 집은 이제 차가운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이 경천동지알 사건은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시어머니, 남편 살해 후 시동생과 폐륜, 재산 노린 환생 사기극, 충격, 환생 신화의 진실은 탐욕과 살인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성모의 가면은 벗겨지고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추악한 음모만이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열린 재판에서 녹음 파일, 의사의 증언, DNA 검사 결과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박 여사와 김복수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복수가 돌아와 박 여사와 부정한 관계를 다시 맺은 것부터 발견하기 어려운 약초독을 이용해 시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한 계획, 그리고 시아버지가 위독할 때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미리 작성해둔 추가 유언장의 서명을 강요한 사실까지 환생 연극 전체도 그들이 함께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그들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과 사기의 주범인 김복수는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박 여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침울해졌으며 눈에는 늘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고 저를 믿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죄악에 동조한 셈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제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고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그 역시 맹목적인 효심과 너무나 정교한 사기극의 희생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연민이 관계를 지속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민준 씨,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당신을 용서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범죄, 그리고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끔찍했던 과거가 떠오르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민주는 아버지가 남긴 가구 공장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저희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일부는 그 죄 없는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부모 없이 자라게 될 테니까요. 남은 돈 중 일부만 챙긴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 역시 그 끔찍한 기억이 가득한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 유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빛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 비 오는 밤이면 저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곤 합니다. 모든 귀신 이야기, 심령 현상 뒤에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잔인함을 가진 인간이 때로는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또한 깨닫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제 인생의 악몽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의 새로운 아침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과거에 유령이 없는 오직 평화와 사랑,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한 아침이 여러분, 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의 탐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박 여사와 김복수는 막대한 재산을 줬다가 결국 그 재산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는 가장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뒤에는 종종 가장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마, 신모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쉽게 믿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헛된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십시오. 너무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 앞에서는 이 이야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탐욕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연극을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통해 모든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한 가지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저를 진실로 이끈 것은 오직 저의 직감과 의심이었습니다. 다수에 맞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